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네, 고용 플러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겠다며 기업 역할론을 제기해 팔 비틀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와 달리 새해 들어서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하는데요. 한상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작년 8월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서는 동반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에 있어서 더더욱 우리 대표 주자로서의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뒤 삼성전자는 3년간 180조 원 투자, 4만 명 고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놓고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새해 들어서는 의견 수렴에 방점을 둔 현장 방문을 강조했습니다. 경기와 고용 부진,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속에 몸을 낮추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새해 첫 방문 대기업으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택했습니다. 반도체와 5G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보통 같으면 어딜 가면 제가 격려해드리러 간다고들 보겠지만 사실은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장 의견 청취를 주제로 경제단체 수장들을 만났습니다. 그 경제계가 특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효과에선 의구심도 나타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의견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당정의 소통 노력이 일방적,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지 않게 실질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지난해 국내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1.3시간 줄어들면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영향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5시간으로 전년보다 1.3시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처음으로 50시간 아래로 내려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013년 1.5시간이 줄어든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이 휴일을 끼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감소폭은 가장 큽니다. 주당 취업시간 감소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63시간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주당 52시간 근무제 영향 때문인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42시간대였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주 52시간 시행 전 달인 6월에는 39.8시간을 기록했고 10월 42시간을 기록하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가운데 주 53시간 이상 일한 비율은 16.8%로 전년보다 3.1%포인트 줄었습니다. 노동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그리스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여전히 최상위권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노동시간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생산성 제고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내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초임 연봉은 평균 3,600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취업 포탈 잡코리아가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131개 주요 공공기업의 올해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초임 연봉은 평균 3,64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1% 올랐습니다.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과기술원으로 4,989만 원에 달했고 원자력연구원과 산업은행도 4천만 원 후반대로 파악됐습니다. 금융 분야는 대체로 4천만 원 이상이었고 연구, 교육과 에너지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에 장기 실업자 수가 외환 위기 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15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9천 명 늘었습니다.
2013년 6만 4천 명이던 장기 실업자는 2017년 14만 6천 명을 기록하는 등 5년 연속 늘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52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4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그냥 쉬고 있어서 활동 상태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도 185만 5천 명으로 통계가 제공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들의 직원들이 기분 좋은 연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때문인데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00% 수준인데 고액 성과급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파업했던 국민은행의 임단협쟁점 중 하나는 성과급이었습니다. 당초 노사 양측이 제시한 수준은 달랐지만 사측은 결국 노측의 300% 성과급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 성과급은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신한은행은 300%, 농협은행은 200%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들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후반대에서 9천만 원 초반대에 이르는 만큼 성과급 수준은 1,000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성과 보상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기 부진 속에서도 예금과 대출이자 차익 등을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이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수입의 대부분이 소비자들의 예대 마진과 수수료로 벌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액 연봉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시중은행들의 순이익은 7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난 셈입니다. 은행들이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과 배당으로 돌리는 성향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성과급 배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그 소수 정예 위주로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이제 선진국 은행처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은 있을 거예요. KEB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성과급 규모가 오는 3월 이후 결정되는 만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을인 하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안전 비용을 발주업체가 책임지도록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한계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2017년 한 대형 조선사로부터 선박 배관 설치 공사를 위탁받았던 A사는 공사가 끝난 뒤 안전관리에 든 250만 원을 청구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하도급 대금에 안전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조선사가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에서 계약서에서 저희는 안전관리비라는 항목이었고 그 안전관리비는 전적으로 하청업체에 속하는 거죠. 이처럼 안전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한 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 비용을 발주업체가 부담하도록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해외건설, 해양발전업 등을 포함한 9개 업종에서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과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고 명시됩니다. 또 하청업체는 대금을 주지 않는 발주업체의 물건을 점유 또는 처분할 수 있고 부당 계약으로 손해를 볼 경우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업에서는 실제 제작한 하청업체가 콘텐츠 제작권을 갖되 제작 기여 비율에 따라 원사업자와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개정 표준 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그동안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 경기가 올 1분기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56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시황 전망은 기준치 100을 밑도는 83, 매출 전망은 85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매출 전망이 90으로 전분기보다 21포인트 떨어져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인 전망이, 100 미만이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을 뜻합니다. 은행이 아닌 곳에서 조달한 부동산 관련 자금이 4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이런 부동산 그림자 금융 잔액은 469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0조 원 정도가 부동산 시장 침체 때 부실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절반 정도는 부동산 신탁 수탁액으로 242조 5천억 원을 차지했고 부동산 대체 투자 펀드는 139조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1,800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 공제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에 보너스가 될지 세금이 될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잘못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도 있다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도 추가로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이전 출생자인 부양가족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연말정산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경구입비와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잘못 공제하게 되면 공제 혜택이 취소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돼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손쉽게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나 추가 납부 등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편리한 서비스 개시일인 15일과 18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이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우유값을 보고 오른 물가를 체감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유가 들어간 빵이나 커피 가격까지 들썩이면서 먹거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의 3,200원짜리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올해 들어서 3,700원을 줘야 마실 수 있습니다. 제빵업계도 가격 인상에 동참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제빵업체는 이달부터 가격을 7% 올렸고 또 다른 대형업체도 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맹점과 협의 중입니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건 주 원료인 우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우유 업체들은 흰우유 가격을 3%에서 4%까지 올렸고 이달 들어 또 다른 업체는 가공우유 가격을 25% 인상했습니다. 소에서 바로 짜낸 원유의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 상승률에 연동됩니다. 비용이 늘고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원유 가격도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원유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최저임금 인상권도 있고 누적해서 인상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우유 업체들이 원유 가격의 인상 요인에다 누적된 비용 등을 더하면서 실제 인상폭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원유 가격은 1리터 기준에 4원 올랐지만 한 대형 우유 업체는 90원 올렸습니다. 우유 업체들이 원유 가격 연동제를 빌미로 큰 폭으로 우유값을 올리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경기 불황이 가게 지갑마저 닫게 했습니다. 게다가 식자재 물가 상승률까지 높아져서 소비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의 시름마저 깊어졌는데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외식 시장,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농산물 물가가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만 무려 10% 이상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1.3%가 높아졌는데요. 이 중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10.7%나 오르면서 넉 달째 10%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재배 면적이 줄고 김장철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물가 역시 1.4% 오르면서 두 달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농산물 가격이나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물가가 오르면 외식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 물가 역시 1.5%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견인한 요인이 되었는데요. 특히 개인 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재료비,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3.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와 외식비가 오르니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의 20에서 69세 성인 3,014명을 대상으로 외식 소비 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음료를 포함한 우리나라 성인의 외식 빈도는 월 평균 20.8회로 비용은 월 평균 29만 2,689원을 소비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음료를 포함했다고 하지만 20.8회면 많은 수치 아닌가요? 그럼에도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수치상으로는 결코 적어 보이지가 않지만 사실 외식비는 2016년 이래로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6년 같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이 월 평균 21.9회 외식을 하고 매달 외식에 31만 665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듬해인 2017년에는 21.8회 외식을 하고 30만 3,854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에 들어서는 월 평균 외식비가 20만 원대로 줄어들면서 3년째 꾸준히 외식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로 줄어드는 걸 보니 수치가 줄어든다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외식 때 주로 어떤 음식을 먹길래 이렇게 횟수도 비용도 줄어든 건가요? 네, 외부에서 외식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은 농산물 재료가 많이 쓰이는 한식당이었는데요. 59%가 응답을 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는 구내 식당이 7%, 패스트푸드점은 6% 순이었습니다. 빈도수로 보면 패스트푸드가 25%, 한식과 분식류가 각각 19%로 이용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문 외식이 외식 횟수를 줄인 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요. 2017년에 방문 외식 횟수가 15.1회였던 반면에 2018년에는 월 평균 방문 외식 빈도가 13.7%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배달 회식과 포장 회식은 각각 3.4회, 3.3회로 나란히 3.6회로 소폭 증가하면서 방문보다 배달, 포장 외식의 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평균 지출 비용은 방문 외식의 경우는 11,066원, 배달 외식의 경우는 14,709원, 또 포장 외식은 9,945원 순이었습니다. 네, 외부에서 음식을 먹는 방문 외식의 경우 식사비 외에 교통비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엔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이나 포장 외식을 선호하는 현상이 늘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배달 외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게 된 것도 배달 외식이 소폭 증가하게 된 요인 중 하나인데요. 배달 외식의 주요 메뉴도 살펴봤습니다. 배달 외식 중 가장 많이 주문하는 메뉴는 치킨이 5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중국 음식이 22%, 패스트푸드가 12% 순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최근 1인 가구가 늘며 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빈도수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외식비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포장이나 배달 등으로 주로 이용했던 1인 외식, 즉 혼밥 쪽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월 평균 1인 외식 빈도는 3.5회로 4.1회였던 2017년보다 15.5%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비용도 44,717원에서 3만 원대인 38,928원으로 감소했는데요. 이처럼 외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혼밥 쪽이 줄어든 이유는 여기 외식 물가 상승과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밥이 주로 메뉴죠. 도시락이나 김밥, 짬뽕 등이 모두 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네, 외식 물가가 증가하고 외식 빈도수와 비용이 줄어든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반면 소비가 줄어들면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순환과 소득 주도의 성장, 우리는 언제쯤 장밋빛 미래를 현실로 체감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희망해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